네, 이차전지 관련돼서 아마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소재 쪽입니다. 어차피 양극재는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변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쓰던 과거에 받고 있었던 에코프로의 밸류는 지금 좀 훼손된 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마 지난번 나왔던 고가 뭐 150만 원대 가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엔 에코프로만 다를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의 접니다. 예, 김민수 대표고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많은 굴곡을 겪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하나의 변화만 보게 되면 2차전지 그렇게 썩 좋은 상황 아니죠. 지금 일단 2차전지 그나마 시장에서 보통 P와 Q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P는 이제 여러 가지 메탈 가격들이 그것도 리튬 가격들이 반영이 될 거고 Q는 그에 따른 전기차의 성장 같이 이어지는데 한때는 2차전지가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고 했을 때 P는 약간 흔들려도 Q는 약간 우상향을 계속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전히 2차전지 잘 돼라고 하는데 올해 여름 때부터 나온 변화 중에 하나가 이 P, Q가 모두 다 같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P에 따른 변화의 핵심이 리튬 가격 하락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메탈 가격들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런 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냐면은 물론 이제 수요가 주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약간 위축된 모습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될 것 같다. 중국이 못 살아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요들이 못 받치다 보니까 P가 하락한 측면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핵심은 이제 Q가 얼만큼 또 받쳐주냐였었는데 Q마저도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Q의 흐름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차를 살 때 할부나 아니면 리스로 했을 때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굳이 전기차를 사야 돼? 라고 하는 또 비싼 금액이죠.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 P와 Q가 모두 다 하락하는 구간 쪽에서 지금 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오고 있는 저희 양극재 수출 관련된 데이터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거의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흐름을 대변한다라는 쪽에서 재미가 없던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하락하고 하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될 게 이게 단기 바닥이냐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업황의 위축을 끝낸 국면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왔다. 그리고 또 반전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2차전지의 업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요 둔화는 사람들의 이제 소비 심리랑도 같이 연결이 될 거고 게다가 굳이 지금 내가 같은 금액이면은 초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전기차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좀 비싸겠죠.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지비가 훨씬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전기차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기간 동안에 이걸 그대로 반영해서 할 것이냐 여기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영향도 받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전기차를 수요에 대해서 약간 두다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변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같은 차를 사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인프라가 전기차 사게 되면은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는데 지금 보통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번 돈 내고 만땅이요. 그리고 또 10만 원, 12만 원 딱 하고 그냥 붕 가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밖에 안 걸리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충전하게 되면 완충이면 뭐 4시간, 3시간 좀 더 빠르게 되면은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다가 또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짜증나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프라 같은 경우도 하나의 확대가 못 되는 이유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Q에 대한 흐름들 이게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2차전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거 이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게 지금까지 흐름인데 게다가 또 두 번째는 비싸다. 근데 비싸다의 논리는 지금까지 와서 뭐 비싸다는 논리로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약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왜 갑니까? 저 정도까지 급하게 올라가서 시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실적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직 보여주지 못한 실적 대비해서 고밸류를 받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데 단순하게 그때는 타겟이 2차 전지가 됐다고는 하지만 단순하게 비싸다는 논리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주식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고밸류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안 읽는 거라고 보고 거기다 이제 업황의 위축이 성장주에 대한 관점 쪽에서 Q가 흔들리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들을 가지고 일단 시장에서는 거의 뭐 전기차 시대의 종언 이런 쪽과 함께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또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늘려가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국내 쪽도 많이 보겠지만 저희가 국내 종목들이 빠르게 턴한다고 쫙 올라간다고 해서 2차전지 다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해외 쪽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같이 연결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바닥권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주가 리튬도 지난 여름 때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났다라는 쪽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의 바닥권이 만들어졌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중국 쪽에서의 경쟁 격화, 중국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리튬이 오히려 이제 좀 격화된 경쟁에서 더 이상 성장하겠느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이게 아마 멈출 것이다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대로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소유되는 물량 플러스 국내에서도 이제 탄산 리튬 외에 수산 리튬이 가공돼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여전히 지금이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 멈춰 있을 뿐이지 다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리튬 가격을 왜 보느냐? 당연히 2차전지 쪽에서는 중요한 리튬 이온 전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상황들인데 리튬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지금 그러면은 내가 리튬 광산업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업황이 안 좋습니다. 가격이 계속 빠집니다. 그러면 리튬 광산업자들은 여전히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생산을 합니까? 안 하죠. 생산을 줄여갑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다 보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재고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재고가 있었겠죠. 재고가 먼저 소진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가동률을 줄였다가 재고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가동률을 다시 늘려갑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초입 국면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들은 충분히 재고가 빠지는 과정과 함께 반응이 되는 과정들 이게 지금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리튬을 쓰는 쪽의 2차전지 소재 업종을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쫙 빠졌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가격이 반등할 것 같아. 그럼 지금 재고를 확보하려고 그러겠죠. 싼 리튬이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부터 돌리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이 어떤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은 재고를 좀 쌓아놔서 싸게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럴 때는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는 제가 리튬 업자라고 말씀드렸죠. 리튬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가를 하나 볼까요? 앨범알입니다. 앨범알 리벤트 이런 주가가 있는데 그동안에 마찬가지로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나다가 최근에서 거래량이 확보되면서 이제 중기 저항권을 돌파를 합니다. 살짝 돌파했다 보니까 주춤주춤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전환된 만큼 이게 우상향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튬 관련된 최대 광산 업체인 앨범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주가들도 2차전지 쪽도 힘을 내기 시작하겠죠. 그게 지금의 변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거의 구성하는 항목들 수요도 있을 거고 주변 환경들 달러의 흐름도 봐야 될 거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유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플레이가 나오는 어떤 투기적인 물량도 있을 거고 이런 걸 다 복합해서 어떤 원자재 가격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리튬뿐만 아니라 우리는 삼원계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니켈, 알루미늄, 네, 코발트 이런 쪽이죠. 근데 또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게 변화가 나오는 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전방 산업에 있는 구리까지도 같이 보는 경향들이 있죠. 이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중요한 거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원자재 가격을 자극할 수가 있겠죠. 그런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들이 인하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해당 통화는 약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는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거의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락한 가격에서 반등을 모색한다라고 보는 게 원자재 가격과 또 바라볼 수 있는 리튬 가격의 동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차전지 관련돼서 아마 지금 올해는 에코프로 그룹이 가장 강했죠. 그리고 또 만약에 탑픽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으로 골라올 텐데 그렇게 되면 소재 쪽에서 가장 끝단에 있고 대체 불가한 쪽이 양극재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음극재가 같이 하는 쪽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퓨 에비 이게 두 축이 되는 건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차라리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더 선호했지만은 탑픽은 아예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내년 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음극재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양극재는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전 시간을 짧게 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음극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쓰던 흑연을 천연 흑연, 인조 흑연을 이제 실리콘으로 바꾸는 과정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개화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쪽에서 적용되는 게 아직까지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회사 자동차는 그나마 고효율을 보이는 쪽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 6개,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가 된 만큼 성과를 내면서 적용하는 흐름들이 빨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보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의 회사들이나 또 이제 또 북미 쪽에서도 이번에 지금 그동안은 IRA 법안을 통해서 지원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도 중국이 의존도가 지금 7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거 손절할 뿐이겠죠. 그러면 손절하고 그거 안 쓰고 새로운 걸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리콘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차지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선긋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실리콘 음극재 전환은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IRA 법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정해질 분리막 이것도 포함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사업계획 쪽에서 좀 빨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회사들도 해당되는 회사들은 아마 기회 요인들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3원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LFP 3원계 막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LFP가 거의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걸 많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높고 잘 안전하고 그러면서 뭐 얘기가 나오는 쪽이 LFP라고 하더라도 NCM계로 넘어갑니다. NCM계로 넘어가는데 NCM 쪽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음극재의 어떤 변화 아니면 기술력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인해서 충전 시간을 확 줄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다음 음극재로는 뭐 리튬 메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위한 또 전초적인 단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바라볼 건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게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서 이거 앞으로 3원계 쪽에서 많이 쓸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반응 보면서 또 탐구해야 되겠죠. DS 단석은 예전에 노벨 무슨 화학공업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로 한 지금 6, 70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력은.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화학 쪽에서 무스프탈산인가 뭐 이쪽에서 나왔던 이제 화학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회사의 강점은 왜 요즘에 관심이 많느냐? 지금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를 하겠다. 이번에 상장하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상장을 해서 거기다 상장 차익을 통해서 이쪽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거의 자금 무지 몰렸었죠. 지금 예탁금까지 대비하다 보니까 거의 3조 가까이 몰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강하게 물리다 보니까 지금 뭐 기껏해 뭐 한 주 받으셨을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 생각하시면서 4주 받았는데 올라가면서 다 파셨더라고요. 근데 팔고 났더니 지금 5배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놓쳐야지 라고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던 예전에 성일하이텍, 세비켄처럼 초기에 대한 관심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요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투자 가치가 이게 적정 밸류 이런 거 얘기 못 합니다.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인기가 있어서 그냥 또 계속 뭐 그날 또 300% 올라가고 뭐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관련된 쪽을 다시 끄집어내서
성일하이텍 이런 쪽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연결돼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건 좋겠는데 이것도 거의 시장에서 분위기는 강렬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과거 여름 때보다는 비투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뭐 신용 금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7조 4천억입니다. 한때 그 여름 때 신용 금액 20조 넘어가서 21조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 또 다 2차전지만 신용으로까지 막 사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보다는 거의 3, 4조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유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예탁금이 안 늘어납니다. 시장이 좋은데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고금리 기조가 돼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담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투자는 무슨 투자야? 월급에서 이거 지금 빚 갚기도 이자 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부담되는 국면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예탁금이 안 늘어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가볍게 그냥 툭툭툭 움직인다. 내가 사볼 만한 종목들인데 이거 잘 간다. 그러면 돈 들어옵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들어오는데 아직 그 전 단계인 것 같아서 시장이 오르긴 올랐다고 해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젠 투자자분들께서 좀 스마트해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때뿐만 아니라 2020년도 가게 되면 삼성전자 96,000원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었죠. 이거 지금 안 사면은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나는 삼성전자 12만 원에 살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열광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스마트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렇게 뜨거울 때 같이 참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현상들이 물론 또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 쪽에서 또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거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갔을 때 과연 그러니까 그런 가파르게 움직이고 남들이 다 관심이 가졌으면서 주가가 반응할 때 내가 여기를 독점을 해야 될 것이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13만 원대 고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뜨겁게 막 SK하이닉스 지금 못 사면 더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있나요 지금요? 전혀 없죠. 어떻게 신고가가 나도 좀 약간 캄다운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거 더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쪽에서 다 모든 기사마다 그거 얘기하고 있고 다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심리가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런 때 광기를 보였다는 것은 저희 교훈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의 관심도 이거랑 같이 연결시키면서 주식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숙제고 그럼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약간 지주사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즉 사업회사들이 다 밑에 있고 그를 통과하는 지주사 개념 쪽에서 과거의 에코프로와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약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에코프로는 아직까지 중요한 회사들이 다 뒤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를 같이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밸류를 재평가하는 과정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150만 원대까지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관점 쪽에서는 일단 아직 포스코홀딩스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죠. 아직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벌써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고 나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장해서 가치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그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가 그걸 가지고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에코프로의 밸류가 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더블 카운팅에 대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고 있었던 에코프로의 밸류는 지금 좀 훼손된 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마 지난번 나왔던 고가 150만 원대 가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차전지 업황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는 차라리 줄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로 가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직접적인 업황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사업회사를 사는 게 맞겠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에 있는 자회사들이 계속 또 상장을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알고 있던 밸류들이 조금씩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자회사가 상장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주회사는 밸류가 예전보다는 훼손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장되는 회사가 없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변하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만 꾸준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찾아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서도 지금 확인이 됐듯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 나오면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은 잠깐만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 그냥 차라리
직접적인 사업에서 플레이해야지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주가 탄력들이 세고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그만큼의 에코프로는 오히려 주가는 하향하고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논리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 이제 재활용 쪽이죠. 이쪽들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아마 상장하면 할수록 또 초기에는 살짝 상상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게 되면 오히려 이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이노베이션이나 CNG 이런 쪽에 대비했을 때 그 종목들을 또 플레이하는 게 더 맞겠죠. 아마 이번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나오게 되면 시장 변화를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지주회사들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알고 있으신 뭐 한화나 LG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어떻게 보면 LG 밑에 나와 있는 뭐 LG전자, LG 그리고 화학부 아니면 LG 또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다 밑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지분에 똑같이 따라서 거기다 지분율과 곱해서 거기다가 LG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다 저평가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의 흐름은 시장에서 반응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반응을 똑같이 계산해 준 게 아니라 거기도 더블 카운팅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또 할인을 상당히 50% 정도밖에도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예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지주회사의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냥 단순하게 주가에 대한 곱하기, 지분 곱하기,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더해주는 게 아니란 것들이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논리로 떠서 이번엔 에코프로만 다를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업회사로 직접 사시는 게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사신다고 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여기서부터 2배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플레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좀 길게 보신다. 마찬가지로 사업회사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만큼의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을 받는 과정들 이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 쪽에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 딱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 가지고 뭐 밸류가 비싸다라고 벌써 2030년 밸류까지 끌어왔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북미에서 운송될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드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충분하게 조달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라인업 같은 경우도 뭐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일단 라인업을 만들었다가 SK온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서도 약간 어긋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또 사업 계획들을 아예 지연시키거나 거기다가 또 이때 마침 수요가 좀 약간 그만큼 안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연기하는 것도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만 돼 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겠다.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배터리 가격들이 높은 것도 하나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QE 확대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 쪽에서 계속 장기 공급 계약 같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딱 하나 그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북미 쪽을 바라보면서 물론 타겟은 거기지만 거기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잘한 거 남미까지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격돌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효율이 어느 정도 좀 높고 거기서 충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로 충전 횟수나 또 에너지 밀도를 봤었을 때도 NCM 계열계가 훨씬 더 그래도 가성비가 높은 쪽보다 효율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격만 약간 투자를 완벽히 해서 떨어뜨리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은 다 확인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북미 중심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장기 공급 계약이나 그리고 또 선점할 기회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배 아프죠? 예, 못 샀으니까 배 아프죠. 예, 그것도 매매한다고 그냥 짧게 대응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참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또 지금 시장에서 핫한 게 요즘에 거래대금의 한 20%를 쑥 뽑아가는 게 세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 세 회사의 가장 공통점은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가 사업이 이렇고 거기다가 시총이 얼마인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니까 이게 지금 밸류를 계산한다.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쪽이나 LS 머터리얼, 두산 로보틱스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장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까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보유예수 물량 나오고 그거 가지고 확인된 부분 가지고 많이 볼 거예요. 그다음엔 사업이 이제 그 사이에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의 역량들을 보여주는 거 가지고 그때 버블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상장을 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시총 100위 쪽에 있다가 이게 빨리 상장한 다음에 시가총액이 불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가서 만약에 코스피 200 바깥에 있다가 코스피 200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코스피 200 안으로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생각하는 패시브 자금 물량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많이 연결시키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당장은 지금 연기금의 평가 기준이 지수와 함께 같이 비교하는 어떤 인덱스에 비교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비중을 안 채우고 나면은 나는 지수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연기금이나 아니면 또 시장의 패시브 자금을 움직이게 되는 자금들도 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같이 급등했던 현상이 나오는 게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난번에 에코프로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뭐 코스피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덱스 물량들도 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MSCI 편입까지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는 또 그쪽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현상의 어떤 외국계 매수세도 이런 쪽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새 종목들의 특징은 기업의 펀더멘탈로 보면서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야 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가세가 되면서 움직여서 결론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서 패시브 자금이 확인돼서 이 정도까지 지위를 유지할 때까지는 계속 자금이 들어온다. 쪽을 노리고 매매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은 그런 자금들 들어와서 의미 있는 시장 지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안 빠진다. 그리고 계속 상승 시도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솔직히 저도 성장주 좋아하고 매매 플레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올라가면서는 딱 그것만 합니다. 장중에만 대응합니다. 장중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끝이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을 본다. 물론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강한 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응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의 영역 적으로 계속 지금 사서 여기서부터 또 뭐 시총 20조 갈 거야, 30조 갈 거야 라고 보기에는 좀 아직 판단이 좀 덜 됩니다. 네, LS 머터리얼즈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캐퍼시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퍼시티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전류를 담아서 일정 전하량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는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급이 대형, 소형, 중형, 대형 있는데 초대형급, 울트라급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전기차 쪽에서 들어가고 ESS에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 기기 장치 쪽에서 많이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각광을 받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LS입니다. 앞에 LS가 있다 보니까 LS는 전력과 관련된 계통 기반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구나 라는 쪽에서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러면 왜 이번에도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 그럼 또 LS가 있을 거고 LS 머티리얼즈가 있고 뭐 LS 안에서도 계열사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와 함께 그러면 이게 급등한다 그러면 LS가 또 같이 급등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관련된 LS 일렉트릭 잠잠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싶은 걸 바라보는데 그거와 관련된 쪽에서 LS 머티리얼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가치 흐름들이 아니라 일단 상장이 돼서 나오는, 아직까지 코스피 200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들어갈 때는 아직까지 한 단계가 더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관심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지겠죠. 코스닥 150 들어가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다고 뭐 사서 보유 기다리는 것보다 흔들린다. 그러면 계속 매매 기회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지난번 사이클 2020년도, 21년도 그때 사이클 때는 시총이 한 100조 조금 넘어갈 정도, 한 110조, 120조 요 사이 정도쯤에서 그때가 한 15만 원이었습니다. 고가가. 네, 지금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근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분기 적자입니다. 네, 근데 14만 원이다. 주가가 거품입니까, 피디님?
원래는 내년 1분기 가면 흑자로 전환할 걸로 봤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당장 이번 4분기부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흑자 전환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내년에 그리고 또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한 8조 정도 되더라고요. 영업이익이요. 끝일까요? 영업이익이 8조만 나올까요? 이런 분위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사이클과 관련된 변화인데, 메모리 사이클은 저희가 다 알듯이 업황이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재고가 이렇게 늘어나서 안 되겠다, 가격 관리해야겠다, 감산하죠. 감산하게 되면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가격들이 이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감산한 물량이 있다 보니까 재고가 빠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업황의 바닥을 만듭니다. 바닥을 만들어서 보통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상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한 15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사이, 이 정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 정도까지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5개월이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 찍고 거기다가 그럼 내년 여름이 지금 12개월,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가게 되면은 거의 사이클의 정점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겠죠. 근데 여기서 사이클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는 좀 빠릅니다.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한 것도 반도체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반등가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반대로 그럼 이게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 내년에 하반기가 정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름 때부터 고점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봤었을 때 거기서 팔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메모리 업황의 반도체 사이클이 메모리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거 플러스 알파가 더 가세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AI입니다. AI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뭐 엔비디아, 그리고 또 인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회사들 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뭐 미디어텍, 대만의 미디어텍 이런 식으로 다 우리도 출동할게 그러면서 만드는 건 중요한데, 이 회사들이 다 각각 AI 칩을 만들고 나 우리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기반이 되는 메모리는 누가 합니까?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안 했다가 내년부터 그냥 뛰어드는 입장입니다. HBM3도 바로 그냥 뭐 2도 안 해보고 바로 그냥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물량을 누가 턱 맡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뭐 싸게 주면 모르겠는데, 근데 싸게 주는 게 비지떡입니다, 항상. 근데 지금 현상으로 딱 봤을 때는 엔비디아랑 독점적으로 지금 AI 칩에서 GPU를 중심으로 H100을 통해서 딱 선점하고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가 레벨업이 되기 시작해서 또 TSMC가 코어스 패키징을 통해서 패키징 투자가 완료가 돼서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더 납품이 클 쪽은 SK하이닉스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AMD를 잡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을 보는데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쪽은 엔비디아입니다. 그거에 따른 수혜는 그대로 다 SK하이닉스가 받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은 2년, 15개월, 20개월짜리가 아니고 더 확장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내년 여름 때쯤까지는 주가는 당연히 더 가겠죠. 이 업황을 반영하는 쪽이고,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주가의 탄력이나 아니면 그때 나왔던 사이클들의 동향을 볼 텐데, 거기까지는 가보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게 관건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국가 입장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딱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면 딱 좋은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반대잖아요. 하드웨어 그냥 남들이 해.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 갖게. 애플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팍스콘을 통해서 기계 열심히 만들어. 근데 거기다가 만들어 왔으니까 잘했어. 그리고 주는 거 팍스콘 영업이익률 몇 프로 안 됩니다. 그거 박하게 해주고, 그걸 가져다가 비싸게 팔면서 그걸 가지고 또 서비스 쪽 소프트웨어랑 결합시키기 시작해서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창출하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파워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도 이쪽으로 바꾸고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이 좀 많이 약합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 많고, 피디님도 얼마나 소프트웨어에 잘 하십니까? 예, 웃으셨어요? 예. 네,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많이 커야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통 영업이익률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판관비만 갖추게 되면은 성과가 많이 나오는 섹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밸류를 막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처럼 그냥 셀바스 AI니 아니면 또 얘기 나오는 마음 AI니 플리톤이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딱 붙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갤럭시 S24에서 만약에 가우디죠? 이쪽에서 성과를 내서 이걸 가지고 AI 쪽에 끌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성과를 내는데 거기서 결합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AI 업체가 소프트웨어 업체가 상장된 게 있다. 그건 제조명을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데 베팅이 들어가겠죠.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 개념들이죠. 네, 이럴 때는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성장은 하는데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같은 경우도 막 강하게 부각을 받았던 얘기는 금리 인상 기간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이만큼 할 거야 라고 보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와 자금이 같이 몰렸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같은 경우는 섹터가 좀 다양해질 겁니다. 다양해지는데 그 중에서 섹터가 다양해지면 시장의 쏠림이죠. 이쪽은 우르르 갔다 이쪽은 우르르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섹터가 올해처럼 막 대차게 막 10배 오르는 것보다 한 좀 두세 배짜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많이 나오고 수단적으로 나오고 하는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좀 결론은 뭐냐면은 한쪽에 몰입되는 것보다 그쪽으로 아이디어 충분히 해놓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되게 되면은 요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물량만 남기고 기다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약간 순환매를 좀 타시면서 좀 다양한 견해를 넓혀놓으시는 게 훨씬 더 매매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일단 여전히 관심은 반도체 쪽에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뭐 그런 질문 없나요? 뭐 1억 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네, 1억 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라면은 6대4 정도로 반도체 쪽, 그 2차 전지 쪽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면 그 AI 반도체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AI 반도체와 결부되면서 나왔던 거, 처음엔 HBM이 나왔었죠. 관련된 종목들 장비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왔던 게 시장에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쪽에서 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CXL이라고 하는 쪽, 이것도 메모리죠. 이쪽에서 바람을 불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워낙 좋다 보니까 작은 섹터들이 뭉쳐가면서 막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워낙 섹터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저도 작년에 그랬잖아요. 2차전지 쪽에서도 워낙 또 에코프라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쫓아갈 만한 섹터 없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뭐 장비도 나오고, 거기다 뭐 아직 저 멀었다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소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그런 종목들이 이어지는 변화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안 되겠죠. 꾸준하게 가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이런 또 PIM?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 또 뭔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해서 그 트렌드가 만들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할 거야. 그러면 막 붙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두산 로보틱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의 강자, 뭐 M&A도 할 거고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신규 상장한 다음에 어떤 수급 이슈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중요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아예 LIG 넥스원이 훨씬 더 부각을 받고 있죠. 본업 있고 거기다가 이걸 붙여서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 알파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방산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플러스 방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 플러스 만약에 방산, 이런 식으로 신기술이 붙여서 기존 전통산업과 붙여가는 회사들도 재조명을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역할이 M&A로 나오든가 아니면 신규 사업 쪽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어떤 뭐 인력들을 들여와서 신규 사업을 들어온다든가, 요즘 보면 삼성 SDS가 기존 사업 그대로 하는데 AI가 결합돼서 뭔가 성과를 낼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변화까지 보게 되면 지금 핵심은 기존 전통 산업들도, 로봇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전통 산업들도 지금 나오고는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붙어서 어떤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은 충분히 있다. 이것도 내년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은 그냥 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연 소멸 국가입니다. 그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영향권으로 들어왔는데, 그만큼 고성장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지금의 밸류를 이만큼 준다라는 것들은 약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으로 인수되면서 주가가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다가 요즘 잠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주도권을 두산 로보틱스에 뺏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삼성으로 가서 뭐 하는데 아직 얘기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기껏해야 지금 수주가 나오긴 했는데 뭐 치킨 로봇 이거 몇 개 팔았다, 뭐 15억 수주 공시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결부돼서 뭘 하겠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벌써 작년 CES 2023부터 나왔던 게 뭐 웨어러블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보여주겠죠. 근데 대량 양산을 왜 못하고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상업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렇게 큰일을 할 거야 했던 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변동은 좀 있을 거로 봅니다. 일단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겠다라고 정책 변화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건 맞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내년 말까지 했을 때 그 중간값 생각하게 되면 4.6입니다. 그러면 해봐야 한 3번 정도 인하하는 것까지를 감안을 할 텐데 시장은 그거보다 아니야 6번 할 거야 라는 쪽으로 먼저 베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기대보다는 더 빨리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경기도 괜찮고 금리도 빨리 내릴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져야 금리를 더 빨리 내릴 텐데 그러면 경기가 그나마 잘 버틴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빨리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장은 뭔가 약간 둘 다 원하는 거죠. 경기도 크게 조정 안 받고 금리만 빨리 내리고 가능할까요? 연준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기대 심리가 먼저 훅 가게 되면은 시장은 기대 심리 대비해서 아직까지 보여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 쪽에서 주가는 미리 움직였던 게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식의 과정들이 몇 차례 나오게 되면 내년 시장은 변동을 좀 보이는 시장인데 그래도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다 보니까 우상향 쪽으로 계속 자리를 잡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똑같이 저희는 추석 이후로는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돈을 많이 버신 분, 뭐 내년에 어떤 종목들이 막 크게 오른 종목들이 있어서 나 대박 났다 라고 한 분들은 분명히 또 거기서도 양도세 이번에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기준에 넘어간다 그러면 또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지금 7년 8년째 이런 것 같아요. 하반기에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그냥 또 내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선거가 엄청 많은 한 해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대선이 있을 때 10월 달에 오른 확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내년도 똑같이 추석 전까지만 매매하시고 그 후부터는 약간 관망하면서 현금 쌓아놓고 단타만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래도 큰 기조가 연준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거의 그러면 이제 수익을 보고 있건 손해를 보고 있건 계좌 자체가 좀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보유 또는 조정받으면 매수 입장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주식이 이만큼 올랐는데 한국은 그만큼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초입인 것 같은데 이걸 바라볼 때 대응은 이제 만약에 미국이 그만큼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다. 한국은 조정을 견딜까요?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같이 나온다고를 감안하게 되면은 미국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들 특히 단기 기억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미국도. 근데 조정 패턴이 고점에서만 그냥 횡보하면서 매물을 소화한다든가 아니면 가격 조정이 짧고 빠르게 끝나서 다음으로 간다든가 하게 되면 이런 패턴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지금은 현금이 아예 없이 100% 베팅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걸 가능성을 대비해서 한 10% 20% 정도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흔들리게 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매하시느라고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섹터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거 살걸, 저거 할걸, 껄껄껄 하다가 올해 다 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잘못 준비하게 되면 두 번째 껄껄껄 하다가 한 해 다 갈 겁니다. 근데 내년은 바라보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도 좀 출렁임이 나오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일변도로 쭉 가는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런 섹터 나오고 종목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벌어졌을 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게 되면은 그냥 또 두 번째 껄껄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 준비를 하셔야겠죠? 하시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의 두 섹터 여기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움직였을 때도 충분히 내년 같은 경우는 액션을 좀 해보세요. 그냥 간다고 해서 좀 몰랐는데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 차라리 10줄에도 사보고 액션을 취한 다음에 어떤 투자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주식 투자 잘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움직였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하고 된다고 했을 때 따라가 보고 하는 정확한 나의 판단과 그에 맞는 시장 흐름들을 따라가려는 노력 거기서 모든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000주가 움직인다. 아무리 비싸다 주변에서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 꿋꿋하게 그냥 시장 흐름들을 맞게 대응하셨다고 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변에서 비싸고 말도 안 돼 뭐 전문가들도 다 똑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똑같은 개인 투자자고 심리 다 똑같아요.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밀고 가십시오. 지금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투자법이 맞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